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가끔 제 채널 소통창을 통해서 크라켄 거래소 마케팅 책임자이죠. 단 헬드의 트윗을 자주 인용해 드리는 편인데요. 5월 16일자 단 헬드의 트윗을 한번 보면요. IMF는 악이다 라는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를 읽어보면 아르헨티나 정부가 암호화폐를 단속하라는 요구를 IMF가 문서 조항에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관련 기사를 한번 찾아보면요. 아르헨티나가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와 하나로 약 54조 원 규모 부채의 상환과 관련한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이뤘다라는 기사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6년부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국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을 취했었는데 이로 인해 수년째 두 자릿수 물가 상승이 이어진 상황에서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치솟자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치를 해보니까 아르헨티나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연도는 2019년으로 나오고 있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현재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과 시장 상황이 이 암호화폐 시장보다 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오히려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페소보다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를 한번 보면요.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에서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국가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IMF가 아르헨티나 정부와 부채 상환 관련 협상안을 진전시켜가면서 암호화폐를 아르헨티나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 규제안을 조항 안에 쏙 집어넣은 것이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엘사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을 때도 가장 강력하게 이를 반대한 곳이 국제통화기금 IMF였습니다. 재정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의 큰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이유로 이런 국가들의 암호화폐의 이점을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또 미디어를 통해서 선전을 하고 있고 또 해당 국가들에게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IMF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로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여 여러 이점을 부각시키게 되면 이 상황이 한 국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쿠바라든지 우크라이나, 파나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등 흡사한 처지에 놓인 국가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자국 시스템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성공 사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IMF가 이 부분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또 하나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는 너무 IMF의 입장에서 말하는 미디어 기사글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기사글들은요 잠시 걸러내고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를 설명하는 미디어들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 3월달에 코인데스크에 실린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IMF는 왜 암호화폐를 두려워합니까? 라는 글이 있는데 IMF는 실제 중립적인 원조 기구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구조의 경제적인 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는 그 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타이틀이 보이네요. 이 글이 너무 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긴 칼럼을 한 두세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대부분 IMF는 상당히 건설적이고 중립적인 국제금융기관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IMF의 존립 이후부터 따지고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아래 전략적으로 탄생한 미국의 마셜 플랜에 뿌리를 둔 명분이 있는 세력으로 이 IMF를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건은 물론이고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또 현재 최우선 순위죠. 개발도상국을 신자유주의적 합의로 끌어들이려 하기 위한 최상의 플랜으로 이 IMF라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미디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는 금융위기가 왔던 국가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대신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라든지 공적연금 삭감, 사회 프로그램 삭감,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선호하는 정책, 일정 산업정책의 포기 및 자본시장 개방 등을 강요를 해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대부분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지했었고 자연적으로 IMF 회원국들은 자유시장 서구 질서에 좀 더 깊이 연결되는 형상을 계속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상당히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라는 예상치 못한 존재가 생겨남에 따라 현재까지 금융 시스템을 모두 보수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IMF 같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전체 시스템 붕괴의 시작으로 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도로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코인데스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타이틀대로 보자면 미국이라는 패권 세력의 오른팔은 바로 IMF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IMF가 이런 탈중앙 화폐를 죽이려 덤벼들어도 쉽사리 죽지 않는 코인들이 존재한다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없애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IMF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사용 안 할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중국 사태를 통해서 모두 깨달았는데요. 작년 2021년 5월에 있었던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관련 강력한 규제가 있었죠. 그 사건들은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도 잠시 주춤하였지만은 다시 큰 반등에 성공을 하였고요. 중국 소식통의 밝은 교수님이죠. 안유아 교수님에 따르면 중국에서 비트코인 금지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중국 부자들은 결국 비트코인을 해외 부동산처럼 소유하고 있을 뿐, 또 해외로 언제든지 반출을 하여 결국 다 사용을 할 것이며, 또는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브로커 시스템도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중국의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이미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실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능력이 작년 7월, 8월 동안에만 0으로 수렴이 되어 있었고요.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은닉 채굴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중국 내부에서도 이를 다 인정을 해주고 있었음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젓이 해시파워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팩트이고요. 중국조차 한 국가를 통제할 수가 없는데 전 세계를 어떤 기관이 통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IMF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력에게도 차선책이라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 옵션 중 하나가 바로 IMF 회원국들을 통한 전 세계를 잇는 CBDC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CBDC 사업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현재 중국의 CBDC를 견제를 하기 위한 또 대응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국가 간에 좀 더 효율적인 송금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미래지향적인 이유들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CBDC의 메인 이유는 좀 한결같기는 합니다. 바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이 CBDC 사업을 구축을 하고 있으며, 이 달러의 영향력이 각 국가에 다 미칠 수 있도록 CBDC라는 명분 하에 스텔라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그 위에 USDC 같은 즉 미국 달러와 1대1로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유통시키는 것이다. 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스텔라 네트워크를 이젠 IMF가 IMF 회원국들에게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IMF가 이 CBDC를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세워놓은 명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이라는 그 명분인데요. 사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좀 하기 힘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보자면 작업 증명을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은 미래 지향적이지 않으면서 환경 친화적이지 않기에 이런 암호화폐들은 혁신적이지는 않다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씌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기사들이 다 최근 기사들이고요. 모두 6월달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미디어 기사글이고요. 결정적으로 6월 16일에 IMF에서 또 공식 홈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암호화폐와 CBDC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기사는 트위터 같은 SNS나 코인데스크에서도 계속 공유를 해주고 있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앞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할 디지털 통화라는 것은 역시나 기후에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야만 하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크레딧 카드와 같은 서비스보다는 좀 더 에너지 효율성에서 뛰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시도 주고 있었는데요. 여기 IMF가 직접 제공한 표를 보면 일부 지불 시스템은 에너지 집약적이지만 일부 특정 디자인 선택은 훨씬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트랜잭션에 사용된 킬로와트 시간에 대한 범위 추정치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더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가 0.001kW라는 레벨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은 1000kW 정도로 아주 높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작업 증명이 아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 중인 신용카드와 흡사한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가형 암호화폐, 즉 앞으로 IMF가 말을 하는 CBDC나 그런 미래형 암호화폐가 되겠는데요.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를 하겠죠. 이것들은 기존의 크레딧 카드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대략 0.000001kW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IMF가 앞으로 각 국가들에게 긍정적으로 서포트를 할 수가 있는 네트워크가 이 범위에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만약 제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표만 보았을 때 하나 바로 떠오르는 영상이 있으실 겁니다. 올해 1월 달에 스텔라의 CEO이죠. 디넬 딕슨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주최했던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라는 청문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거기서 디넬 딕슨의 스피치 한 장면을 제가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one Bitcoin transaction, a single purchase, sale, or transfer uses the same amount of electricity as the typical US household uses in more than a month. And so this is really outstanding to me, and many folks do not know this, many Americans and folks that are talking about this issue. And so Ms. Dixon, can you explain why for a cryptocurrency like Bitcoin that rely on proof of work model mining is such an energy intensive process? Thank you for the question. This is a really important area, obviously,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the focus on what we do in this space. We should always be trying to do it better and much more efficiently. In Bitcoin is the proof of the way that Bitcoin consensus is achieved is through really complicated math equations. And so there's a lot of energy that's needed to be used to be able to make that happen. I know best about the consensus mechanism on Stellar, which is the Stellar Consensus Protocol, which can be done on a very small computer, any of the ones that you have in front of you. And we had a University of London did a study on the Stellar network itself. And the network is low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It's around 0.00022 kilowatts per hour for each transaction. That's less than a transaction for Visa. So that's a really important comparison for us all to think about. So not every consensus mechanism is proof of work or proof of stake. Again, there are many different ones out there, and depending on the mechanism, it depends on the energy consumption. But it's definitely important for us to be able to try to do this better, more efficiently, and to consider the sustainability concerns around it. 이곳에는 서클의 대표자죠. 제레미 알리어라든지 FTX의 샘 뱅크만 프라이드라든지 상당히 미 현 정권과 가까운 기업인들이 모두 한 자리에 있었던 자리였고, 사실 청문회라기보다는 앞으로 미국이 친화적으로 생각할 만한 네트워크가,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듯한 그런 오픈 청문회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텔라의 디넬 딕슨이 얘기한 부분을 그냥 이 IMF가 그대로 도용해서 여기 붙인 듯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 정도로 그냥 똑같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리플은 허가형 블록체인이 맞고요. 스텔라는 그렇다면 비허가형 블록체인이 아니냐, 퍼블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하실 수는 있겠지만 스텔라는 사실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또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 오픈형이면서 허가형 블록체인으로도 얘기가 될 수 있기에 이 카테고리가 분명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IMF에서 이 표를 짰을 때 카테고리를 아주 단순하게 잡은 표이기 때문에 스텔라 리플을 또 굳이 나누어서 결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은 된 것 같습니다. 이 IMF를 제가 이 영상에서는 암호화폐를 적대시하는 반대 세력의 주축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또는 IMF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것처럼 아주 건전한 국제금융기관의 하나일 뿐이고 패권주의 세력과는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IMF라는 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표를 보면요, 이 기관에서 나가고자 하는 암호화폐의 미래 방향성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요. 다수의 국가가 이 틀에 맞춰져서 강제적이든 자율적이든 이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은 팩트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 스텔라와 브라질과의 그 CBDC 협력 기사를 또 보여드렸었고요. 또 최근에는 스텔라와 호주와의 CBDC 기사가 떴습니다. 특이한 건 이번 호주 건은 리플과 스텔라가 협력을 하여 공동 개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다뤄드리기로 하겠고요.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얘기할 때 블록체인의 노드가 몇 개가 있다, 또는 TPS가 얼마가 나온다, 또는 거래 수수료가 얼마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세력들 간의 블록체인 파워게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IMF가 실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 국가들에게 작업 증명을 왜 반대하고 있고 왜 리플이나 스텔라와 같은 블록체인을 긍정적으로 추천하고 있는지 실제 내막을 객관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충분히 모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5년이나 10년 후가 되었을 때는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이 블록체인망을 기본 프레임으로 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고 디지털 화폐를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확률이 얼마큼이나 될까? 저는 낮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텔라 같은 경우는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민간의 여러 디앱 개발과 또 정부의 규제가 적절히 혼합이 된다면 또 블록체인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또 생태계 확장이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한번 해보았고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이런 스텔라 구조가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온다면
미래에 이런 알고리즘을 기본 구조로 하는 비트코인과 맞먹는 또 다른 엄청난 강자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